이곳은 인트로 템플릿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는 느낌을 아십니까? 자명종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5분만 더를 외치다가 겨우 몸을 일으키지요. 밤새 잠을 잔 것 같은데도 어깨는 굳어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손끝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억지로 정신을 깨워보지만 오후 3시만 되면 소파에 쓰러져 깜빡 잠이 들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이라고 당연한 노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피로감이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식습관, 특히 철저하게 지켜온 저염식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싱겁게 먹었던 그 노력이 사실은 우리 세포의 문을 잠그고 몸을 더 병들게 하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트로 템플릿 끝. 단어 수 약 195단어.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20년간 심혈관 질환을 연구하고 독일 대학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의사 경력을 걸고 여러분이 평생 속아왔던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아마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다가 저희 협회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형 병원의 교수님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제 변호사마저도 위험하니 그만하라고 저를 말립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그 약값으로 누군가는 강남에 빌딩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10년, 20년간 당뇨약과 혈압약을 드시면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3천만 원입니다. 많은 분은 5천만 원도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1년에 단돈 3만 원입니다. 1000분의 1 가격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과서처럼 믿어왔던 건강상식의 80%는 거짓입니다. 특히 소금에 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지금 이 의사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나 싶어서 영상을 끄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딱 30분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30분만 투자해 주십시오. 30분 후에 여러분은 아마 충격에 빠지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왔는지 알게 되실 테니까요. 의사들은 왜 이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정말 몰라서일까요? 물론 교과서대로만 배운 의사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침묵하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건강해지는 방법은 병원과 제약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환자였던 68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왜 아파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돈 3만 원으로 이 지긋지긋한 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소금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위과대학에서 소금은 나쁘다, 혈압을 올린다, 신장을 망가뜨린다 고 배웠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시험에도 단골 문제로 나왔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도 독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소금 줄이세요. 무조건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저염식이 답입니다. 저는 그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을 뿌리부터 흔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만났던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68세의 박 여사님이셨는데 한국 교민이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정말 교과서적으로 저염식을 실천하셨습니다. 김치도 물에 씻어 드시고 국물은 아예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음식을 싱겁게 간신히 간만 맞춰 드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모든 수치가 좋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혈압은 그대로였습니다. 약을 먹고 저염식을 하는데도 혈압은 140과 180 사이를 불안정하게 오갔습니다. 당뇨 수치는 더 심해졌습니다. 혈당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만성 피로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탁기 한번 돌리고
걸레질을 조금만 하면 그대로 소파에 쓰러지셨습니다. 2시간, 3시간을 낮잠으로 자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숨만 쉬는데도 지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교과서대로 했는데 왜 안 좋아지는 걸까? 저염식이 답인데 왜 환자는 더 고통스러워하는 걸까? 그때 저는 의사로서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일까? 의학계의 상식이라고 불리는 것들. 예를 들어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는 이 명제에 혹시 예외는 없을까? 아니, 어쩌면 이 명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박 여사님은 제게 선생님, 제가 뭘 더 잘못하고 있나요? 야채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라셔서 하는데 왜 몸은 더 무거워지나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무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 도서관으로 달려가 밤을 새워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트륨과 사망률, 저염식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최신 연구들을 미친 듯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20년 의사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충격적인 연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2016년 의학계 최고 권위지 중 하나인 랜싯, 더 랑셋에 실린 연구였습니다. 전 세계 49개국, 13만 명을 대상으로 무려 18년 동안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3g에서 6g 사이일 때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트륨 섭취량을 3g 이하로 낮추자, 즉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저염식을 하자,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저염식이 사람을 더 빨리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논문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뭘 한 거지? 환자들을 살리려고 저염식을 권했는데 혹시 내가 환자들을 더 아프게 만든 건 아닐까?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교과서만 믿지 않겠다. 내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과 최신 연구 결과를 믿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실험해보자. 내 몸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그렇게 저의 위험한 실험, 아침 소금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 공복 소금물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도 무서웠습니다. 20년 넘게 소금은 독이라고 배우고 가르쳐왔는데 제 손으로 소금물을 타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말 혈압이 오르는 거 아닐까? 심장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그 랜시디 논문과 박 여사님의 악화되는 건강 상태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따뜻하고 짭짤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역시 별거 없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2주 차에 들어서면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발을 땅에 딛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주 차부터는 자명종이 울리면 바로 눈이 떠지고 몸을 일으키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아주 개운했습니다. 3주 차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50대 중반이었는데 의사 가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배가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특히 뱃살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평소 입던 바지를 입는데 바지가 헐렁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바지가 오래돼서 늘어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른 바지를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바지마저 헐렁했습니다. 허리띠를 한 칸 줄여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튜브처럼 잡히던 옆구리 살과 툭 튀어나왔던 아랫배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3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보느라 운동할 시간도 없었고 식사량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딱 그것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제 피를 뽑아 검사를 했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180에 육박해서 저 역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관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다음날 아침 다시 검사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90까지 떨어졌습니다. 완벽한 정상 범위였습니다. 제 허리 둘레는 97cm, 38인치에서 82cm, 32인치로 줄었습니다. 무려 15cm입니다. 바지 사이즈가 3치수나 줄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이게 답이다. 저는 제 주치의에게 이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그는 제 동료 의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제 차트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 선생, 도대체 뭘 먹은 거야? 무슨 치료를 받은 거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일세.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소금이 얼마나 몸에 나쁜데 우연일 거야. 다른 걸 했겠지.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아, 위료계가 정말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구나. 교과서에 없다는 이유로, 제약회사가 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앞의 진실을 부정하고 있구나. 저는 그때부터 제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조심스럽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유난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2세의 독일인 할아버지, 한스 뮬러 씨입니다. 한스 씨는 당뇨병으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200을 넘었고, 식후에는 30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미 당뇨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매일 배에 인슐린 주사를 직접 찔러야 했습니다. 복부 비만도 심각해서 허리 둘레가 110cm, 43인치가 넘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밤마다 소변을 보느라 화장실을 5번씩, 6번씩 갔습니다. 소변에서는 역겨울 정도로 단내가 났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한스 씨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대로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절박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스 씨에게 제 6개월간의 경험과 그 논문들을 보여주며 아침 소금물을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한스 씨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금이요? 당뇨 환자한테 소금을 먹으라고요? 제 주치의는 소금은 독이라고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30분 동안 한스 씨를 앉혀놓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렌신 논문을 보여주고 제 피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허리 둘레가 15cm 줄어든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한스 씨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저 노인이 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주 만에 한스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척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제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덜 피곤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효과가 있구나. 나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었어. 한 달 후에 한스 씨가 병원에 와서 혈당 검사를 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200에서 16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스 씨의 주치의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스, 무슨 약을 새로 먹기 시작했어? 아니면 용량을 늘렸어? 한스 씨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김 선생이 말해준 대로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셨습니다. 그 의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다음 달에 다시 검사해 봅시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혈당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140까지, 6개월 후에는 110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스 씨는 당뇨약을 하나 끊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또 하나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한스 씨는 3가지의 당뇨약과 매일 맞던 인슐린 주사를 모두 끊었습니다. 혈당은 100에서 110 사이, 완벽한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110cm이던 허리 둘레는 95cm로 줄었습니다. 어느 날, 한스 씨의 주치의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도대체 내 환자에게 무슨 치료를 한 거요? 어떤 신약을 준 겁니까?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약이 아닙니다. 그냥 아침 소금물입니다. 그 의사는 제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제가 일하던 병원의 병원장실로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는 병원 원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 자네 요즘 환자들에게 소금물을 마시라고 하고 다닌다던데 사실인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원장님, 사실입니다. 임상 데이터도. 원장님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김 선생, 자네 지금 의사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소금이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건 의학의 기본 상식 아닌가? 한스 씨의 주치의에게서 강력한 항의 전화를 받았네. 우리 병원 명성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 저는 제가 정리해둔 논문들을 꺼냈습니다. 랜싯 연구, JAMA, 미국 의학협회지 연구, 그리고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NEJM, 의 연구까지. 원장님, 이것을 보십시오. 저염식이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한스 씨는 당뇨약을 모두 끊었습니다. 이게 비과학적인 결과입니까? 원장님은 그 논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선생, 조용히 하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 하지만 환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병원의 시스템과 질서가 더 중요할 수 있네. 자네의 돌출 행동 하나가 다른 의사들의 진료를 방해하고 있어. 제약회사와의 관계도 있고 복잡한 문제란 말일세. 저는 그날 병원장실을 나오면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환자를 살리려고 한 것이, 약을 끊게 도와준 것이 잘못입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 의사들은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가 발언이라도 하려면 다들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는 병원 내에서 이상한 의사, 사이비 의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와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정말 틀린 걸까? 20년의 신념이 잘못된 걸까? 그냥 조용히 다른 의사들처럼 약이나 처방하며 살아야 하나?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스 씨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혈당이 다시 오른 건가?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스 씨? 수화기 너머로 한스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괜찮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스 씨는 진정이 되지 않는 듯 한참을 울먹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제 손주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휠체어에 앉아서 박수나 쳐줬을 겁니다. 숨이 차서 안아주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어제 제가 제 손주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녀석을 안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힘이 장사예요. 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이 제 인생을, 제 가족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병원장의 경고도 동료들의 외면도 상관없었습니다. 환자의 이 눈물, 이 기쁨의 목소리, 이것이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나는 내 환자를 살리는 이 길을 계속 갈 것이다. 한스 씨의 그 눈물 어린 전화를 받고 저는 제 신념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용기를 내어 아침 소금물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자분들 중에는 제가 처음 저염식의 모순을 깨닫게 해주셨던 68세 박 여사님도 계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침마다 얼굴이 호빵맨처럼 퉁퉁 붓고 집안일 조금만 해도 소파에 쓰러져 낮잠을 주무셔야 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박 여사님은 20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140이었다가 조금만 신경 쓰면 1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계속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한 알이었던 약이 나중에는 2알, 3알로 늘어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약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라도 빠뜨리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어지러워요. 이제는 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평생을 이렇게 약에 묶여 살아야 하나요? 저는 그분께도 제 경험을 말씀드리며 아침 소금물을 권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한스 씨보다 더 크게 놀라셨습니다. 소금이요? 선생님,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제 주치의 선생님은 소금이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국물 한 숟갈도 떠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저는 박 여사님을 천천히 안심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요. 하지만 박 여사님,
여사님의 몸이 그 상식이 틀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0년간 저염식을 하셨는데도 혈압은 그대로고 몸은 더 붓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원인을 잘 못 짚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세포와 수분, 그리고 나트륨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몸이 붓는 것은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바깥에 고여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적절한 농도의 소금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3일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변을 엄청나게 자주 보셨습니다. 1시간에 한 번꼴로 화장실을 갔습니다. 불안해진 박 여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상인가요? 제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안심시켰습니다. 정상입니다. 박 여사님,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 몸이 세포 밖에 고여있던 불필요한 수분을 밖으로 빼내고 있는 겁니다. 몸의 균형이 다시 맞춰지고 있는 과정이니 일주일만 참고 계속해 보십시오. 박 여사님은 저를 믿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격앙된 목소리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화장실 가는 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얼굴 붓기가 싹 빠졌어요. 남편이 보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대요. 20년 만에 제 턱선을 봤어요. 2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걸레질을 했는데 지치지가 않았답니다. 예전에는 걸레질만 하면 바로 소파에 쓰러졌는데 그날은 걸레질을 하고 빨래도 널고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도 몸이 거뜬했답니다. 한 달 후에 병원에 와서 혈압을 쟀습니다. 항상 140을 넘던 혈압이 12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믿을 수가 없다며 다시 재자고 했습니다. 다시 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120이었습니다. 3개월 후에 박 여사님은 원래 다니던 병원의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혈압을 재니 110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약을 바꿨습니까? 아니면 뭘 드셨나요? 박 여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약은 그대로인데요. 아침에 소금물을 마셨어요. 그 의사는 정색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소금물이요? 혈압 환자가 미쳤습니까? 소금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당장 중단하세요. 박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혈압이 이렇게 좋아졌는데요. 의사는 그 말은 듣지도 않고 우연입니다. 다음 달에 다시 봅시다. 라고만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날 밤 저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떡하죠?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하나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지금 몸이 어떠십니까? 아침에 붓기는요? 피로감은요? 모든 게 좋아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박 여사님의 몸을 믿으십시오. 6개월 후에 박 여사님은 다시 그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은 110으로 완벽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일단 약을 줄여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3알에서 2알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혈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1년 후에는 약을 1알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 여사님은 20년간 달고 살던 혈압약을 완전히 끊고 아침 소금물만으로 110에서 120 사이의 완벽한 혈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과 한스 씨처럼 약을 끊는 환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병원 내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구내식당에서 제가 맞은편에 앉으면 식사를 마치지도 않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존경하던 한 선배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있었고 제가 수련회 시절부터 따르던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해. 조용한 데로 가지. 우리는 병원 밖의 작은 커피숍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 잔만 만지작거리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 자네 지금 아주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 선배님, 환자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일임? 그는 제 말을 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가 하는 말이 맞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알아. 자네가 말하는 그 소금물이 효과가 있다는 거. 나도 안다고. 나도 자네가 보여준 그 렌신 논문 읽어봤어. 비슷한 연구들도 찾아봤지.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김 선생, 그런데 그걸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왜요? 환자들한테 좋은데 왜 말하면 안 됩니까? 선배는 주변을 한번 휘둘러 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김 선생,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위약이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다고.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환자들한테 소금물 마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뇨약, 혈압약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나? 그야 건강해지니 좋은 일이죠. 아니지. 환자는 좋겠지. 하지만 제약회사는 당장 매출이 줄어들잖아. 매달 수십만 원씩 약을 사 먹던 환자들이 1년에 3만 원짜리 소금으로 해결을 봐버리면 그 회사들은 어떡하냐고. 제약회사가 손해보는 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선배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김 선생, 아직도 모르겠나? 이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말 몰라? 우리가 매년 가는 학회, 그건 누가 후원해주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연구실, 이 장비들, 다 어디서 나오는 연구비로 산 것 같아? 제약회사 매출이 줄면 병원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이 줄어들잖아. 당장 우리 병원 수익이 반토막 난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배님, 지금 환자의 건강보다 제약회사와 병원의 돈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선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김 선생, 현실을 봐. 이게 현실이야. 우리는 의사지만 결국 이 거대한 의료산업 시스템 안의 부품일 뿐이야. 자네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봤자 이 시스템은 바뀌지 않아. 오히려 자네만 다칠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환자에게 자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말이야.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라고. 제약회사, 병원, 그리고 동료 의사들까지 전부. 자네, 이 바닥에서 매장되고 싶어? 저는 그날 커피숍에서 나오면서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동료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과서만 맹신해서 진실을 못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싸워야 할 상대는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고통을 담보로 쌓아올린 거대하고 견고한 이익의 카르텔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병원장이 제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했는지, 왜 한스 씨의 주치의가 제 전화를 끊어버렸는지, 그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선배 의사와의 그날 대화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의 경고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병원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병원의 진료 방침과 맞지 않고 동료 의사들과의 화합을 저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20년을 바친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선배가 말했던 그 카르텔은 실제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의 다른 몇몇 병원에도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 이력은 완벽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독일 유학파, 저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조차 보자는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제 이름을 말하면 상대방은 갑자기 자리가 다 찼다며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계에서 완벽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입니다. 몇 달을 무직으로 보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틀린 걸까? 환자를 살리겠다는 신념 하나로 버텼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동료들의 배신과 업계의 퇴출이라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시골에 가서 작은 의원이나 열고 다른 의사들처럼 조용히 약이나 처방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받고 잠시 일했던 하이델베르크 대학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의 옛 동료 교수가 제가 한스 씨와 박 여사님을 치료했던 간단한 케이스 리포트를 우연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는 매우 흥미롭다. 혹시 독일에 와서 이 내용으로 강연을 해줄 수 있겠나? 라고 물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독일의 분위기는 한국과 180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 발표를 듣고 저를 사이비 의사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이었습니다.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지 않나? 위약 효과, 플라시보는 어떻게 통제했나? 저는 그 자리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임상시험을 합시다. 놀랍게도 병원윤리위원회는 제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고혈당, 고혈압,
복부 비만을 동시에 가진 대사증후군 환자 1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 50명에게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 약 0.3g을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B그룹 50명에게는 똑같은 온도에 소금만 뺀 따뜻한 맹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중 맹검 시험,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이었습니다. 환자도 심지어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원도 누가 소금물을 마셨는지 누가 맹물을 마셨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제 의사 경력 전체가 제 모든 신념이 이 실험에 달려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결과는 숨이 멎을 정도였습니다. 맹물을 마신 B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혈압, 혈당, 허리둘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금물을 마신 A그룹은 어땠을까요? 평균 공복 혈당이 3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평균 혈압이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평균 허리둘레가 8cm 줄었습니다. 그리고 70%가 넘는 환자들이 잠을 깊게 자기 시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위약 효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제 독일 동료들은 이 놀라운 결과를 저명한 독일 위약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언론도, 그 어떤 위약협회도 이 논문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학회 내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병원과 학회가 아니라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직접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 이 진실을 들고 바로 여러분에게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제 모든 것을 걸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진행했던 그 임상시험 결과는 저에게는 확신을, 그리고 의료계에는 불편한 진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토록 간단한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이 모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왜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아플 때 맞는 링거 주사, 그 생리식염수의 농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바로 0.9%입니다. 왜 하필 0.9%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액의 염분 농도가 바로 0.9%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이 0.9%의 염분 농도 환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농도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특히 그 안에 나트륨은 우리 몸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이 모든 활동이 사실은 나트륨이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만들어내는 미세한 전기 신호 덕분입니다. 나트륨 없이는 우리는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오래된 고무줄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나트륨이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전기 신호가 약해집니다. 세포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나트륨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어서 얻은 에너지원, 즉 당분, 포도당 역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슐린은 그 집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분은 집 안으로 배달되어야 할 에너지, 음식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인슐린, 열쇠이 오면 세포, 집의 문이 부드럽게 찰칵 열리고 당분, 에너지, 이 집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이 문이 녹슬고 뻣뻣해집니다. 인슐린, 열쇠이 와서 문을 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겹도록 들어오신 인슐린 저항성의 실체입니다. 자, 그럼 문 밖에 배달된 당분,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집 안으로 못 들어가고 복도, 혈관을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당, 즉 당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끔찍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복도, 혈관에는 당분이 넘쳐나서 썩어 문드러지는데 정작 집안, 세포는 에너지를 받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밥은 먹었는데 세포가 굶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운이 날 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소파에 쓰러져 잠을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혈관에 남은 이 당분은 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은 이 독성 당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 이 당분을 모조리 지방으로 바꿔서 창고에 저장합니다. 그 창고가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뱃살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해도 식사량을 줄여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뱃살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세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뻣뻣하게 녹슨 세포의 문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굶주린 세포에게 어떻게 다시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포막을 다시 말랑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적절한 농도의 미네랄, 즉 소금입니다. 나트륨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작은 엔진을 다시 작동시킵니다. 이 펌프가 24시간 활발하게 돌아가야 세포막이 유연함을 유지합니다.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렇게 세포의 문이 다시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뱃살이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집니다. 드디어 당분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세포가 굶주림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혈당이 내려갑니다. 뱃살 창고로 갈 당분이 없어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던 몸에 활력이 돕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개월 만에 허리 둘레가 15cm 줄고 68세 박 여사님이 걸레질을 하고도 지치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게다가 나트륨이 충분하면 우리 뇌는 더 이상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가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치킨이나 피자 같은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가 개선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포가 당분을 잘 받아들이니 혈관 속에 떠다닐 당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될 이유도 없습니다. 췌장이 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스 씨가 인슐린 주사를 끊고 제 공복 혈당이 180에서 90으로 돌아온 핵심 원리입니다. 2011년 JAMA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는 충격적이게도 저염식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소금을 줄일수록 세포가 당분을 더 못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셋째,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시거나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천연 수면제입니다. 우리 신경은 전기 신호로 작동하는데 이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려면 전해질이 필수적입니다.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고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아침 소금물은 밤새 고갈된 전해질을 채워 신경을 이완시킵니다. 저 역시 50대 들어 밤에 꼭 2번씩 깼는데 소금물을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아침까지 통잠을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넷째, 피부가 맑아지고 붓기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빨리 느끼는 효과입니다.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몸에 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세포가 딱딱해서 물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세포 밖 공간에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붓기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해 수분 통로를 엽니다. 고여있던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신장을 통해 시원하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붓기가 빠지는 동시에 세포는 충분한 수분을 머금게 되어 피부가 오히려 촉촉하고 탱탱해집니다. 박 여사님이 2주 만에 턱선이 살아난 이유입니다. 다섯째, 만성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세포가 딱딱하면 당분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포가 활동하고 남은 노폐물도 밖으로 못 나갑니다. 이 찌꺼기가 세포 안에 쌓이면 우리 몸은 이것을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합니다. 백혈구를 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변의 정상세포까지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 모를 만성염증입니다. 소금물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면 이 모든 노폐물과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염증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긋지긋한 변비가 해결됩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약해지고 변이 딱딱해집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은 위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또한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딱딱하게 굳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20년간 변비약을 달고 사셨던 74세 환자분이 소금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을 간다며 변비약을 끊으셨습니다. 이 모든 효과, 뱃살, 혈당, 숙면, 피부, 염증, 변비. 이 모든 것의 근본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세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포가 살아나면 우리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젊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아침 소금물이 어떻게 우리 세포를 살려서 뱃살, 혈당, 불면증, 염증까지 해결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실천 방법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 효과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시면 그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제 동료 의사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지도하며 쌓아온, 그리고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하며 알아낸 그 황금 비율과 핵심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글자 하나하나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 타이밍입니다. 반드시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왜 아침일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호흡과 피부를 통해 생각보다 엄청난 양의 수분과 미네랄을 잃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가장 목마른 상태입니다.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있고 세포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물과 미네랄의 흡수율이 가장 높은 골든타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하십시오. 그 다음 다른 어떤 것도 드시기 전에 커피도 안 됩니다. 우유도 안 됩니다. 오직 이 소금물을 가장 먼저 드셔야 합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농도입니다. 황금 비율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초기에 고생을 했습니다. 따뜻한 물 200ml, 종이컵 한 잔 정도. 소금은 딱 한 꼬집입니다. 지유로 따지면 약 0.3g 정도입니다. 정말 조금입니다. 마셨을 때, 이게 짠가? 싶을 정도로 아주 살짝 미미하게 짠맛이 느껴지는 정도여야 합니다. 바닷물처럼 짜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실험할 때 했던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욕심을 냈습니다. 이왕 하는 거 많이 넣으면 효과가 더 좋겠지 싶어서 0.3g이 아니라 한 티스푼, 약 3에서 4g을 넣었습니다. 그걸 억지로 참고 마셨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루 종일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토해가 아니라 포엘는 마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10번도 넘게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반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서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20이나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0.9% 혈액 농도에 맞는 적절한 농도가 있구나. 여러분, 절대 욕심내지 마십시오. 딱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온도입니다. 물은 40도에서 50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손을 대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아침 빈속의 위를 놀라게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마시기도 어렵고 입을 댈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이 흡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마시는 방법입니다. 벌컥벌컥 들이켜지 마십시오. 천천히 한 모금씩 입에 머금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한 바퀴 굴리듯이 가글하듯 한 다음 삼키십시오. 왜 이렇게 마실까요? 우리 입안의 점막을 통해서도 미네랄이 흡수됩니다. 또한 침샘을 자극해서 소화 준비를 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데 30초에서 1분 정도 투자하십시오. 다섯째, 마신 후입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최소 20분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위장에 다른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소금물의 미네랄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2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샤워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섯째, 어떤 소금을 쓸 것인가? 입니다.
이것도 농도만큼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얀색, 정제염, 꽃소금은 피하십시오. 그것은 99.9% 순수한 염화나트륨, 나클입니다. 미네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잔맛일 뿐, 제가 말씀드린 세포를 살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천연 미네랄 이 살아있는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천일염입니다. 바닷물을 자연 건조시킨 것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우리 몸에 필요한 다른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아주 좋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이 깨끗한 바다에서 온 소금이라 오염 걱정이 없고 80여 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죽염도 물론 좋습니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깨끗하게 관리된 국산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면 충분합니다. 다만 어떤 소금을 사시든 중금속 검사나 방사능 검사를 통과했는지 식약처 인증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출처가 분명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